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할 수 있게 반갑습니다. 목동 미래탐구에서 우리 이화여고 친구들 수업하게 된 김경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님들과 또 아버님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음에 6가지고요. 요거 나눠드린 자료에 PPT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번거롭게 찍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필기해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2시쯤 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하던데 합격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11월 되면 공무원도 출근을 늦게 하고 비행기도 못 뜨게 할 정도로 중요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회가 있으면 써먹으려고 당일에 나왔던 기사들을 그냥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던 건데요. 보시면 국어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아, 국어가 어렵다는 게 대체 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등급 컷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이 노랑 색깔 계열로 되어 있는 건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이제 문법이 포함된 시험이고요. 오른쪽에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법 없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을 응시한 친구들의 등급 컷입니다. 보시면 뭐가 더 낫나요? 언어와 매체가 더 낫죠. 그 다음에 85점이라는 점수는 이게 수능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당장 3월 되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한 세트에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6문항이에요. 근데 6문항이 나오면 3점짜리가 보통 하나, 정말 많으면 2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한 세트를 냅다 다 틀려도 시간 없어서 나 몰라 다 찍어 하고 찍어도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근데 저는 이 등급 컷 자체에 집중도 하고 싶지만 이 과목 간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 있고 화법과 작문에는 문법이 없잖아요. 여기 우리 친구들 있으니까 제가 가볍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중학교 때 문법 공부하는 게 괜찮았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문법 싫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들어준 친구들 고마워요. 네, 보통 애들이 문법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 이꼴 암기,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게 1년에 커다란 덩어리인데 1학년 1학기 때 조금, 2학기 때 조금, 2학년 때는 좀 쉬어요. 그때는 이제 한글이 어떻게 창제됐는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쉬다가 3학년 되면서 다시 또 폭탄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원간의 연계가 전혀 안 되고 그 시험을 칠 때 바짝 외워서 공부하고 마니까 문법 애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법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셨을 얘기라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는 1등급 받으려면 4%, 즉 400명 기준으로 치면 16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요. 현재는 10%, 40등까지가 1등급이죠. 그럼 이제 1등급 받기가 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2등급 받으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는 건 1등급과 2등급이 있을 때 대학에서 이거를 좀 더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치를 수능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이 화법과 작문, 그 다음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언어가 공통에 들어가 있죠. 즉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문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법을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고1 문법, 고2 문법, 고3 문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문법이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도 편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요때만 잘해 놓으면 이제 2학년, 3학년 수능 대비까지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 소개인데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을 전공했고요. 아무래도 언어 간의 이 유사성, 또 우리 아이들 지금 보면 어릴 때 영어 학원을 제일 먼저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형용사, 국어에서 형용사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선 긋지 않으면 형용사가 어디였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양쪽 과목을 둘 다 전공한 사람들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지점을 헷갈려하고 어떤 지점을 명확하게 내야 되고 어떤 지점을 냈을 때 애들이 우두두두 이렇게 틀리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수업에 반드시 적용해서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비유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의 고등 3년의 국어라는 건 이 하나의 온전한 건물 짓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63빌딩, 제2롯데타워 이렇게 엄청 높은 건물들이 바닥 지반이 만약에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건물의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기초 개념 세우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고1 때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애들 이제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해보면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의 차이, 화류법과 의인법의 차이,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감각적 이미지의 차이, 이러한 것들을 중학교 때 한 번쯤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게 시험 칠 때 무슨 현대시 여기에는 공감각 사용, 그럼 이제 선지의 공감각 동그라미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모의고사 치고 내신에 치면 안 알려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 얘들아 공감각이 뭐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한 기초 개념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또 우리 여고 친구들은 필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필기가 좀 아쉽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저의 글씨체가 실제 제 수업했던 판서고요.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기에는 흑백이라서 안 보이시겠지만 요 자세히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인 내용은 흰 분필, 아이들은 검정 색깔 볼펜, 중요한 건 빨강.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 심화가 되거나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모든 것들이 계획 아래에 되어 있는 판서를 같이 쓰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고 친구들이 딱 한 내신이 끝나면 나의 1학기 중간고사 노트 딱 한 권 만들어지도록,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성이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 내용들 중에서 애들이 특히 어려워하거나 내용 정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손필기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역별 학습 전략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어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과목이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씩 학습법이 조금씩 달라요. 문학 같은 경우에 먼저 보면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서시를 쓰셨을 때 내 시가 100년도 더 뒤에 내 후손들의 대입에 중요한 영향에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겠죠. 즉 문학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고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시인들의 일기장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학을 객관적인 형태의 시험으로 내기 위해선 반드시 일관된 해석의 틀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면 이건 A인데 누가 보면 B다. 그런 건 안 나와요. 이것이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지고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었고 필기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누구는 이거는 역설법 아니야. 근데 누구는 역설법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역설법이다. 그럼 시험지 역설법이 맞는 선지예요. 왜냐하면 따질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프린트에 역설법이라고 있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너 왜 수업 똑바로 안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볼 시험에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 3번을 또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또 사투리 유저예요. 누군가는 사투리를 쓰면 전문성 떨어져 보이니까 쓰지 마라 하는데 저는 굳이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여고는 본문을 안 줘요.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은 소설 무슨 작품에 대한 질문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떠올리며 물으며 답해보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우라는 거죠. 어떻게 외워? 저는 또 제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혹시 연기를 전공하셨나요? 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소설 나오면 같이 연기해 줍니다. 어머 친구야 우리 같이 놀지 않을래? 어머야 나 그렇게 하기 싫어. 저 이렇게 해줘요. 왜? 이렇게 해야 기억에 남아요. 그 긴 페이지를 어떻게 다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출제 포인트를 명확하게 외우는 선에서 전체 줄거리를 기억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건 장면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시가 엄마야 저 옆에 어디 간다고 저리 바삐가 뿌노 읽어줘요. 그럼 애들이 막 웃죠. 특히 여자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웃어요. 그러면 국어 시간이 일요일 아침부터 또 이게 아니라 오늘 선생님 무슨 연기해 주시려나 하면서 또 온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시험 범위에 문학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진짜 빛을 발해요. 제가 진짜 막 수업하다 문 열고 나가요. 자, 얘들아, 문을 선생님을 봐. 저기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10초가 니네가 기억해야 될 문학의 이미지야. 하면 저 막 나가가지고, 막 왔다가,
막 이런 거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일요일 아침에 애들 평일에 공부하고 주말에 학원까지 도는데 그래도 좀 재미있게, 근데 시험에 나올 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3번을 굉장히 저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시험 범위에서 뭐 엄청 크리티컬하게 출제되진 않지만 아이들이 모의고사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문학은 이 독해 도구라는 게 있어요. 스킬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내세우는 모토가 뭐냐, 잘 쓰인 글과 잘 읽히는 글은 같다. 즉 글을 쓸 때 이 접속어를 왜 썼지를 생각해보면 글을 읽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선생님 어디까지 반응을 해야 돼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들을 일련의 저만의 분석 틀로 이렇게 독해 도구 정리를 하고 있고, 요거는 내신 기간에 사실 못해요. 애들 내신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래서 방학 특강 때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문법인데요. 문법의 중요성은 현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문법이 어머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국어를 배울 때 전공자냐 전공자가 아니냐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음운 변동에 반모음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3년 기출에는 모음 축약으로 나왔는데 국어사에서 합의가 되고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면서 현재는 그게 축약이 아니라 교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법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의 규칙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기출문제 풀면 이거 반모음 교체였다는데 여기서 왜 또 축약이야? 이러한 지점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선 이 문법은 올바른 개념학습을 바탕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판서 필기처럼 구조도로 딱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문제에서 어떤 이제 도구를 꺼낼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2번이 저의 또 시그니처인데요. 저는 애들 복습 테스트 특히 문법 할 때 OX 150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 풀 때 저도 알죠. 저도 공부를 해봤고, 그럼 이제 애들이 1, 2, 3, 4를 딱 봐요. 1번 잘 모르겠어. 2번 이거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아니야. 5번 얘다. 이건 고르잖아요. 근데 시험이 1번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저는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애들이 모든 선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곧 명확하게 아는 거다. 그래서 저의 이제 테스트 발문은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가 아니고 X를 하고 바르게 고치세요. 제가 그거 1대1 첨삭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틀릴 수가 없어요. 저는 고1 애들한테 고3 기출도 막 주거든요. 괜찮은 것들. 그럼 그런 것들도 애들이 보면 쌤 이거 어떻게 고3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놓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다 이 OX 문제 연습을 통해서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시험지 전체를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밤을 새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볼 시험, 교육과정이 변하고 올해 이제 고2가 되는 친구들이 치렀던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일단 분석하기 전에 이 이화여고 국어 시험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세 분 들어오세요. 그래서 A, B, C가 되어 있고 A, B, C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의 영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전 영역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전부 수업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수록된 부분이 아닌 부분도 나오고요.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철저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이제 선생님들이 편집을 해서 시험에 내세요. 그러니까 안 배웠던 부분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반적인 줄거리를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줄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또 저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와 또 꼼꼼한 판서로 또 이제 기억을 하도록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 작게 뭐라 되어 있냐면요. 본문이 없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워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이화여고 이제 수업의 국어 수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영역별로 출제된 부분인데요. 가장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두 군데죠. 첫 번째는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그러니까 문법이 차지하는 부분가 한 4분의 1 정도. 그래서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만 합쳐도 거의 70%가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것들은 교과서에 배웠던 본문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총평을 해보면요. 이화여고가 또 자사고잖아요. 근데 저도 자사고를 나왔어요. 저는 포항제철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사고가 보통 수능형을 추구하세요. 근데 이화여고 국어는 아니에요. 철저히 내신형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문제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내신 문제 같아서. 그래서 더 꼼꼼하게 모의고사 공부, 그러니까 나 국어 공부 잘해 하는 걸로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신형이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이화여고 선생님들 시험 뭐 수업하시는 거 출제하시는 걸 보니까 이화여고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무슨 말이냐? 교과서 날개에 있는 어휘, 교과서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작품까지 시험에 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활동까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킬러라고 할 만한 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이화여고 국어의 특징입니다. 보통 국어 시험을 치면 50분을 줘요. 과목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객관식만 나오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화여고는 시험 시간이 40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30문제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같이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N 회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왜 내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첫 번째 문제가 모두 고르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5명 중에서 옳게 말한 친구들에게 1점을 줬을 때 총 몇 점이냐. 즉 적절한 거 모두 골라라 이거죠. 요게 이제 내신형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그럼 두 번째 이게 그겁니다. 소설 이생규장전에 대한 문제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생각하면 물음을 답해라. 근데 생각보다 디테일해요. 어떤 인물이 누구를 만나서 뭘 하려 한다.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 만약에 이게 본문을 줬다면 정답률이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본문을 안 주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내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또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중3 시험지에서 볼 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 모음표 외웠어? 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시험 치면 또 이거 쓰는 거예요. 모음표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를 내신다는 거. 근데 이 어휘 문제는 교과서 날개에 나와 있는 것들 한 반. 그 다음에 언급되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되는 어휘 반. 그래서 어휘 문제가 또 출제가 된다는 게 내신형 문제의 특징이고요. 그럼 시험 범위 왜라고 말씀드린 게 현대시 같은 경우에 여기 나이덕 시인의 땅끝은 이제 애들 시험 범위고요. 이 천양희 시인의 한계는 그냥 외부 지문이에요. 냅다 나온 거. 모의고사처럼. 안 배운 게 나온 거죠. 근데 요것도 문제 푸는 팁이 있습니다. 그 팁은 제 수업 때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외부 지문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럼 요것도 이제 시조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조 나와서 이렇게 엮어서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소설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거 나온다라는 것까지가 시험 범위 외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간 같은 경우에는 29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냥 기계적으로 다다다다다 풀어야 되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 나오고 본문 제시 안 한다는 거. 그럼 전 영역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으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 1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험 범위를 얼마나 똑바로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습 활동,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했던 필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수업은 매 시간 테스트가 있어요. 저는 좀 더 타이트하게 봐요. 30분에 30문제, 35분에 35문제, 40분 동안 OX 150개.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해야 시험 칠 때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이게 애들이 중학교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이 달라요.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3 때 시험지 딱 받았는데 보통은 무슨 교육청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고1, 2는. 근데 이제 6월이 되니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딱 돼 있는데 그 글자 보고 제가 떨리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계속한다. OMR까지 합니다. 진짜 시험처럼 매 시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외부 작품도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있을 개강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문법을 무조건 제일 앞에 빼요. 왜? 문법은 이게 출발선이 다른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중학교 때 잘 배웠다, 누구는 중학교 때 못 배웠다가 상관없어요. 왜? 제가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 간의 연계, 그러니까 니네가 왜 품사론을 배우고 나서 단어론을 배웠는가까지 설명이 같이 녹여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이 하나의 문법이라는 이 덩어리를 부분으로 기억하지 않고 연결된 스펙트럼처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법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끝내놓고 계속 돌리는 거죠. 문법은 누가 빨리빨리 푸느냐가 시험에서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시간을 세이브해야 외부 작품을 볼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개강 안내인데요. 저희 수업은 이제 일요일 1월 4일 10시에서 이제 1시에 있을 거고요. 이제 친구들에 따라서 이제 신청하는 것 따라서 앞에 9시에서 10시 또는 1시부터 2시까지 클리닉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그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9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0시라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화여고 전문 반이고 이화여고만 들을 수 있는 반이기 때문에 첫 내신부터 1등급 받고 싶은 친구들, 그 다음에 내신도 내신이지만 애들이 3월, 6월, 9월, 11월까지 매년 4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 그 모의고사 연장선인 수능 대비까지 같이 할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같이 받을 친구들까지 이렇게 1월 4일에 개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거 되게 대충 넘어갔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게 관리인데요. 제가 또 한 관리 하거든요. 그것도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주차별 수업이에요. 이 첫 번째 주차, 다음 주에 있을 얘기는 뭐냐면 이 중학교 때 배웠던 흩어져 있던 문법의 개념들을 고등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총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부터 4차 시까지는 요 두 개를 하면 1학기에 배우는 문법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꼼꼼하게 물론 내신 기간에 다시 할 거지만 일단 한 번 할 거고요. 5차시, 6차시, 7차시 동안에는 또 우리가 모의고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변별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부, 그 다음에 최저등급이기 때문에 최저등급 대비는 고3 때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틈틈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학 개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 세우기 부분, 그 다음에 이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도구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 한 수업이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요. 제가 또 쉬는 시간을 잘 안 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애들이 힘들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애들이 이게 쉬면 이렇게 긴장하고 듣다가 풀리잖아요. 그렇게 풀리고 나면 다시 이거를 재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물론 애들의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짧게 주려고 합니다. 뭐 물 마시고 올 수 있을 정도,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을 정도, 요렇게. 그래서 이제 매 시간 테스트 본다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 이제 해설하면서 지난 시간 복습하고 수업 진도를 딱딱딱 맞춰진 대로 나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자료인데요. 요건 이제 표지라서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도 교재 하나, 숙제 교재 하나, 그 다음에 테스트지 하나, 이렇게 3가지의 자료가 매 시간 아이들에게 나누어질 거고요. 하나씩 자세히 보시면 요건 이제 문법 내용의 일부라 개념 설명이 좀 꼼꼼하게 되어 있는 예시 페이지고요. 요게 이제 저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수업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색깔 글씨가 학교 선생님 프린트 및 필기, 그 다음에 제 설명과 학교 선생님이 겹치는 건 보통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빨간색으로 출제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서 요 한 페이지 안에 학교 선생님과 저의 뭐 시각 차이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더더욱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는 문제가 교재에도 조금씩 수록이 되어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주간지인데요. 이제 이게 애들이 문학을 배우고 나면 내신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니까 빈칸 채워서 외웠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영어에서는 많이 하는데 국어에서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신 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유형별에 따른 문제고요. 요 해설지 만들기라는 게 요거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전국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제가 만든 틀인데요. 애들이 방학 때 좀 전 영역에 대해서 선지를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지문을 좀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고 싶어서 이 사고 과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 선지를 골랐고 왜 아니고 그래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를 내가 쓰고 내가 피드백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학 때만 제공되는 숙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오롯이 테스트가 저의 또 시그니처예요. 보시면 모두 고르세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지만 한 개 아님, 모두 고르세요 괄호 열고 한 개 아님, 몇 개인지 알아서 맞춰, 이거고요. 이제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OX, 그럼 여기는 이제 보시면 십지선다에 모두 고르세요까지,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관리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뭐 비대면 클리닉과 질의응답, 이거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라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조업 및 숙제 안내, 이거는 이제 제가 혹시 애들이 여러 과목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단톡방에 숙제를 공지해주고 있고, 시험 전날에 또 모의고사 전날에 마음가짐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제가 보통 애들 학원 끝나거나 자습 끝나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띡 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보내놓습니다.
내일 시험 직접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수업 끝나면 우리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드릴 문자이고요. 요거는 이제 개별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를 제가 문제 유형과 내용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럼 이제 이 점수를 보고, 아, 우리 애가,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적표까지 만들어서 제공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뭐 밤 1시, 2시도 이렇게 답장을 해준다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넣었고, 요거는 이제 애들 클리닉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전날에 애들한테 준 조언.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최종 승자, 생존자. 새벽 3시에요. 시험 전날. 같이 밤새입니다. 왜? 학원에 늦게까지 못 있으니까. 제 수요조사예요. 자, 오늘 몇 시에 잘래? 4시까지 안 잘 사람 막 들어요. 1시, 2시, 3시.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6시. 그럼 저는 4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요. 시험 직전까지 애들이, 왜냐면 또 불안하니까. 또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시험 전에 갑자기 공부하다가, 뭐야? 이거 뭐지?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러고 있으면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제 최대한 늦게, 최대한 빨리, 요렇게까지 제가 맞춰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애들이 이제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뭐 시간 보내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제 모토가 이거예요. 학생이 사랑하는 강사, 그 다음에 학생을 사랑하는 강사. 그러니까 저는 애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범대를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랑 직보 때 이렇게 배고플까봐 파티도 좀 하고요. 아, 물론 시간은 많이 안 씁니다. 타임어택식 파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이제 추가로 이렇게 선물처럼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첫 수업 때 이제 수업 들으면 잠올 수 있으니까 간식 요깃거리 좀 하라고 이렇게 간단한 메모. 이거 개별 애들마다 다 다릅니다. 뭐 일종의 손편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물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저희 수강생 전용인데요. 이 오롯이 재원생 학습방이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친구들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플래너로 올려서 이렇게 보면 다 몰라요. 서로 누군지도. 그럼 이제 이렇게 올리면 뭐야? 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이제 서로 자극도 받고, 제가 애들이 올리는 걸 보고 이렇게 피드백도 해줍니다. 너네 플래너 쓴 걸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롯이 재원생 전용 학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종강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손편지를 써줘요. 개별적으로 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게 다 손편지고요. 그럼 또 저는 또 이 희귀한 F 남자 국어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념일 놓칠 수 없습니다. 빼빼로데이 뒤에 또 개별적인 메모가 다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신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께서도 학생 때 그러니까 어떤 과목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드신 적 있죠? 제가 노리는 부분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사랑하는 게 진심인 걸 애들이 느끼면 애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숙제하기 싫어도 해야지. 왜? 자랑하고 싶어서. 쌤도 숙제 다 했어요 하고 싶어서. 근데 저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진심으로 대한다는 뭐 일종의 증거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진을 넣었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애들한테 받은 겁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애들이 뭐 저라고 그래서 투표하더라고요. 누가 저를 더 닮았나. 그다음에 이제 칸초 이름 찾기. 그다음에 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뭐 선물도 사오고, 요거는 이제 친구가 전교에서 단독 모의고사 100점 맞았다고 학교 끝나고 학원 달려와서 이거 저한테 원본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선생님 드릴래요. 복사해서 하나만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원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애들이 선물 준 거. 그 다음 이거는 혹시 업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이 소년이 저랑 닮았대 애들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사진을 막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애들이랑 진심으로 소통하고 애들도 그만큼 또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애들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건 애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애들 노트. 이제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개별 노트가 하나씩 이렇게 쫀쫀쫀 이렇게 나와 있다. 요거 이제 샘플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 있는 제 수업 후기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냥 요 첫 번째 페이지는 수업에 대한 얘기.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애들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무조건 시험 다 잘 볼 거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시험이 끝난 날 연락이 저희 반 애들은 1시간 안에 다 와요. 몇십 명 애들도 다 오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보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애들이 알아가지고 다 오면 30점 이상 느는 애들도 항상 나오고요. 평균 5점에서 10점은 항상 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게
뭐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한 거고, 저는 우리 그런 애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조력자 역할로서 아이들을 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롯이 관리의 특별함은 이렇게 1대1 학습 코칭, 여기에는 저는 첫 수업이 끝나거나 첫 수업 전으로 1대1 대면 상담 다 합니다. 왜냐면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알아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맨날 1대1 클리닉 이렇게 말해놓고 애랑 1대1로 얘기해본 시간이 한 번도 없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직전, 그 다음에 중간쯤 됐을 때 시작, 이렇게 최소한 3번은 애들이랑 정기적인 대면 상담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렸던 재원생 학습방, 그 다음에 대면 비대면, 그 다음에 시험기간 또는 시험기간이 아닐 때도 필요하면 줌 클리닉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까지 저의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일요일 바로예요. 바로 일주일 뒤니까 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문법이니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1월 4일 날 수업 때 뵈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하는 그날까지 전 항상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